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조금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남들이 보기에 지극정성인 아들딸이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위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을 팔아버리고는 미련 없이 실버타운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친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깊은 원한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이토록 비정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감돌던 그 침묵의 병실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10달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들에게 그토록 철저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효자, 효녀로만 비치던 그 남매는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고립무원의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비정한 유언장 뒤에 숨겨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 70살입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저는 아마도 깐깐하고 어울리기 힘든 괴짜 노인일 겁니다. 제가 머무는 이곳 해바라기 실버타운은 경기도 외곽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입주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곳에 계신 영감님, 할머니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있었거나 부유한 분들이라 주말이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시끌벅적하게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실버타운 내의 단체 활동, 예를 들어 바둑 동호회나 노래 교실 같은 곳에는 발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돋보기를 끼고 십자수 바늘을 한 땀 한 땀 놓으며 보냅니다. 저는 좀처럼 웃지 않고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저를 경원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뒤에서 저를 두고 나누는 속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바람처럼 제 귓속으로 파고들곤 하죠. 저기 봐. 3층에 사는 이 교장 선생님이야.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냈다던데. 성격이 아주 괴팍해. 그러게 말이야. 영감님 세상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서울 중심가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혼자 여기 들어왔다잖아. 아이고, 그럼 자식들은 그냥 두고 봤대. 자식들이 불쌍하지. 아들, 딸이 그렇게 번듯하고 효성이 지극한데 어머니 모시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이 노인네가 싫다며 연을 끊자고 했대. 독하기도 하지. 내 말이 저번 달에도 아들, 딸이 최고급 홍삼이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고 면회실에서 몇 마디 나누더니 그냥 돌려보냈다며. 치,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생판 남한테 돈 다 퍼주고 말이야. 저러다 나중에 천벌 받지. 이런 수군거림에 대해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고요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더 괴짜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가령 원내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자식들의 발길이 끊긴 노인들에게 익명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곤 합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사람들은 제가 자식에게 줄 돈을 남에게 퍼주는 미친 노인네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죠. 제 아들 박민석과 딸 박수진은 정말이지 이 연극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면 그들은 어김없이 고급 세단을 몰고 실버타운에 나타납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산 가장 신선한 제철 과일과 비싼 영양제를 들고 와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용 휴게실에서 저를 향해 눈물겨운 효도 연극을 펼칩니다.
45 된 아들 민석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거 저희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42 된 딸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며 울먹입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시끄러운 게 싫으시면 예전 사시던 아파트 근처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매일 찾아뵙고 챙겨 드릴 테니 제발 혼자 이러지 마세요. 저희 가슴이 미어져요. 그들의 연기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주변 노인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여 저를 향해 비난 섞인 눈빛을 보냅니다. 마치 제가 호의를 무시하는 냉혈한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매번 그들의 연기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이 대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식어빠진 찻잔을 들어 입술만 적신 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가 편하다. 난 아주 좋아. 마음 써줘서 고맙구나. 그만 돌아가거라. 제 말에 그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실망과 짜증, 그리고 주변 노인들의 탄식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조금의 동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집이라니. 눈을 감으면 1년 전 그 진짜 집에서 소독약 냄새 진동하던 병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피곤하니 쉬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은 오늘의 연극이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슬픈 표정을 거두고 다시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건강 챙기시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되냅니다. 그래, 계속 연기해라. 너희가 효자 노릇을 하면 할수록 1년 전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되는 셈이니까. 그렇게 기묘한 평온과 긴장이 흐르는 나날이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효심 깊은 척하는 아들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문 횟수는 뜸해졌고 가져오는 선물도 최고급 한우 세트에서 흔한 롤케이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던 안부 전화는 며칠에 한 번으로 줄었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식의 무관심 전략을 쓰면 의지할 곳 없는 늙은 제가 겁을 먹고 집을 판 거에게 돈을 내놓으며 굽히고 들어올 거라 착각했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건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민석이와 수진이는 이례적으로 제 남편 집안의 최고 어른인 큰아버지와 제 친정 오빠 내외까지 대동하고 실버타운에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들은 안내데스크에서 가장 큰 면회실을 요구하며 마치 재판이라도 열 태세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고 내려가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면회실 문을 열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오빠와 올케 언니도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그들 옆에 앉아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앉으시오. 큰아버지가 제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그들을 빤히 내려다보며 꼿꼿이 섰습니다. 재수 씨, 큰아버지가 위험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생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을 팔아치우고 이런 데 들어와 살아요? 민석이랑 수진이가 얼마나 효자입니까? 왜 아이들을 거부하는 거요? 지금 밖에서 우리 집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늙은 어미 하나 모시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오. 친정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명자야. 아들네랑 살기 싫으면 친정으로 오지 그랬니? 내 방 하나 없을까봐. 이렇게 제멋대로 굴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 저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수진이가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고집 부려요.
아빠 돌아가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엄마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발 집으로 가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빠도 편히 눈을 감으시죠.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면 고칠게요. 집으로만 가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들의 환상적인 호흡에 영문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혀를 찼습니다. 결국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재수 씨, 오늘부로 정리합시다. 나를 집안 어른으로 인정한다면 당장 짐 싸서 애들 따라가시오. 그리고 집 한도는 민석이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하시오. 늙어서 괜히 사기나 당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면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 못하겠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형님, 오빠, 언니. 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석이랑 수진이 지난 몇 달간 애썼다. 저는 낡은 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집한돈의 행방이겠죠. 저는 서류를 한 부씩 꺼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다들 모인 김에 잘 됐네요. 변호사를 따로 부를 수고를 덜었으니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완벽한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유언장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본인 임명자는 유언한다. 본인 사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해바라기 실버타운에 전액 기부한다. 이는 원내 의료시설 확충 및 무연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본인의 자녀 박민석과 박수진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립하였으므로 본인의 유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종이 한 장은 밀폐된 방 안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을 깬 건 아들 민석이의 고함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민석은 유언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대들었습니다. 진짜 노망났어. 생판 남한테 돈을 주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우리가 핏줄이잖아. 친아들, 친딸이라고. 수진이도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을 썼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한테 속은 거지? 저것들이 엄마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야? 이거 사기야. 고소할 거야. 어르신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면회실에서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다들 내가 매정하다고 생각하니? 저는 분노와 경멸,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1년 전 너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던 그 반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말은 끓는 물에 던져진 얼음 덩어리처럼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그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제 의식은 모든 것을 바꿔버린 1년 전 그 겨울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모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저는 드라마를 보며 각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보, 물 한 잔만 주구려.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뒤돌아보니 남편이 소파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가엔 침이 흐르고 있었으며 팔다리가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뚝 끊긴 듯한 공포였습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의 창백한 형광 등, 의사가 쏟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의학 용어들, 급성 뇌경색, 대동맥 폐색, 밤샘 수술 끝에 남편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인생은 병상 위에 묶여버렸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되었고 언어 중추가 손상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의식이 또렷하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석이와 수진이는 처음엔 정말 효자, 효녀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병원 수속을 밟고 치료법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농사는 헛짓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 효심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초기에 당혹감이 사라지고 간병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자 아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 한방치료, 특수검사,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도 속이 탔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외국계 기업 부장인 딸 수진이가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엄마, 이번 주 부산 출장 잡혀서 병원에 못 들러요. 엄마가 좀 고생해 주세요. 다음은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회사 눈치 보여서 죽겠어요. 이번 달 인사고과도 망쳤다고요. 그들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련된 삶과 앞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요. 병실에 와서도 아버지를 주무르거나 말동무를 해주기는커녕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하품을 해댔습니다. 말을 못할 뿐 의식이 또렷한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나갈 때면 남편의 눈가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마비되지 않은 남편의 왼쪽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바빠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쁜 게 아니라 사라지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향한 그들의 탐욕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열린 가족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석이가 커피를 휘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엄마, 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버지 상태,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도 기적이래요. 회복될 확률 거의 제로라던데요. 수진이가 영수증 뭉치를 내밀며 말을 받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이거 봐요. 이번 달 병원비랑 간병비 합치면 1억만 원이 넘어요. 아버지 연금이랑 통장 잔고 이대로면 몇 년 못 버텨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전세로 옮기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치료를 포기할 순 없어. 집을 팔아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그 집은 아빠가 우리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집 판다고 뭐 달라져요?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럼 어쩌자는 거니?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자 수진이가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요. 아빠 저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말라 죽어요.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치료일까요?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리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좋아하시겠어요? 입 다물어 저는 참다 못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가면 끝이야. 저의 경로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계산이 멈추지 않고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전의 상냥한 딸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랑 상의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우리도 느낀 게 많아요. 엄마도 연세 드셨는데 혼자 간병하다가 쓰러지시거나 다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민석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모아서 엄마 앞으로 상해보험 하나 들었어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병원비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받게 해드리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명자, 수익자는 박민석, 박수진. 제 심장은 북극의 얼음물에 빠진 듯 차게 식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사투를 벌이는데 자식들은 멀쩡한 엄마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들고 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원본을 가져갔지만 그들이 실수로 흘린 사본 한 장을 저는 몰래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제 가슴팍에서 차가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보험 가입 후 자식들은 기묘할 정도로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간병을 돕는 척했지만 욕창이 생기도록 방치하거나 식판을 엎지르는 등 고의적인 태만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눈에는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래가 기도를 막아 호흡 곤란이 왔고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 수치가 뚝뚝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상벨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휴게실에 있던 민석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급히 가래를 뽑아내고 위기를 넘겼지만 주치의 최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잦을 겁니다. 보호자분들이 24시간 옆에서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제가 안도하며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며칠 밤새워서 얼굴이 반쪽이에요. 오늘 밤은 우리가 지킬 테니 휴게실 가서 좀 주무세요. 엄마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요?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저희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쉬세요.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깨워라. 저는 바로 옆 휴게실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불길한 예감에 저는 겉옷을 걸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 봐. 또 숨 넘어가려고 해. 수치 떨어지는 거 보여? 민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수진이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의사 부르면 또 살려낼 거야. 그럼 이 지옥 같은 생활 계속해야 돼. 의사도 그랬잖아. 가망 없다고. 어차피 갈 거 조금 일찍 가는 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편한 거야. 하지만은 무슨. 오빠, 아빠 통장 돈 다 떨어져가. 우리도 살아야지. 그리고 수진이는 잠시 멈추더니 악마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숨 끊어지면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이야. 그럼 엄마 앞으로 든 보험처럼 혹시 아빠 것도 사망보험금 나올지 몰라. 긴 침묵 끝에 민석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냥 두자. 저는 벽에 기대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침대맡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모니터의 숫자가 90, 80, 70 떨어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놈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남편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증거가 없으면 놈들은 저를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미친 듯이 복도 끝 당직실로 달렸습니다. 최 과장님 방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과장님, 빨리요. 남편 병실 기계가 이상해요. 빨리 가주세요. 저는 자식들이 남편을 죽이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회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면회실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엄마,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 왜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분이 말해줄 거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주치의였던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그에게 연락해 부탁했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1년 전 상황을 의학적 소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박영호 환자는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과장은 민석과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망 당일 밤 11시 23분. 이명자님이 당직실로 뛰어오셔서 제가 급히 병실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이미 82%까지 떨어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는 붉은색 비상 호출 벨이 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호흡 곤란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두 자녀분은 그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수분 동안 보호자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의학적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방치입니다. 면회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덜덜 떠는 남매에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주머니에서 1년 전 챙겨둔 보험증권 사본을 꺼내 큰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제 아들딸이 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데 멀쩡한 어미 죽으면 탈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를 자기들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큰아버지는 종이를 보더니 손을 떨며 경악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 죽어가는 거 구경하면서 너희는 보험금 계산하고 있었지. 이제 나까지 죽으면 또 한몫 챙기려고 내 돈이 그렇게 탐나더냐. 민석이와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쓰던 위선적인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전 재산을 기부하는지, 내 남편 피땀 어린 돈을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저런 놈들에게 물려준다면 저는 죽어서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도망치듯 면회실을 빠져나갔고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방에 저와 최 과장님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남매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페류나로 낙인 찍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더군요.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서예를 다시 시작했고 실버타운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제 기부금으로 만든 기금 덕분에 가난한 노인들이 치료받는 걸 보며 보람도 느낍니다. 해질녘이면 저는 뒷산 언덕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여보, 봤지?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존엄, 내가 지켰어. 걱정 마요. 나 여기서 아주 잘 지내니까. 여러분, 실버타운 원장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제 유언장이 노인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주었다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을요. 자,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명자 여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핏줄을 끊어내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어버린 저 자식들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다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